한놈만 패는 정치시사 코미디 팟캐스트 신 넘버 3 77회 일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출석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한다고 했다가 이런 것처럼 우리 신 넘버 3 2주간 쉬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이번에 했다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 쉰다고. 예. 그것은 선견지명. 그렇죠. 북한과 같은 굉장히 알 수 없는 돌발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트 던져서 바로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더니 결국은 우리가 돌아왔고 여기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반응. 둘이 괜찮은데? 이건 뭐야? 재밌네? 어찌 이런 일이 이런 반응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남 배우님을 좀 더 욕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네요. 네. 제가 최근에 너무 많이 맞춰가지고 큰일인데 남 배우와 이용화의 위험한 동거 시즌 2 매번 시즌 바뀝니까 이거? 저는 다음 주엔 3입니까? 그렇네요. 위험한 동거 동거인 남 배우 남태우입니다. 자, 두 분 인사하시죠. 자,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먼저 우리 용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남 배우님만 잡으면 된다. 이용입니다. 저만 잡는. 네, 그렇습니다. 잘 잡혔습니까? 차차 잡아 나가야죠. 곧 잡힐 것 같습니까? 남태우 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잡아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쇼트랙 중국처럼 자꾸 제 무릎 쪽으로 손을 잡고 되는. 곧 위험합니다.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뻥이 정말 뻥이다. 라는 걸 입증할. 근데 팟캐스트면 팟캐스트지 팟캐스트는 뭡니까? 그러네요. 네. 누가 팟캐스트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네, 혼자 하셨습니다. 발음이? 팟캐스트. 팟캐스트. 신 넘버 3. 네, 좋습니다. 제 발음이 좋을지 모르겠네요. 네. 자, 오늘 이 자리를 꽉 채워줄 제가 봐도 이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을 소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소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알리는 진보의 파랑새, 새가 날아든다에서 가장 큰 새를 맡고 있는 찌라시 송명훈 작가입니다. 사실 우리 존재감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외형상으로야 김용민, 맞먹는 그렇죠. 그런 존재감을 갖고 있지만 팬덤은 저도 그 못지않게 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신넘버 3가 정치 팟캐스트가 아니라 코미디 팟캐스트였군요. 저는 분류가 정치 쪽인 줄 알았는데. 코미디로 돼 있죠. 정치 코미디. 정치 예능을 표방하고 있었는데 어느 쪽으로나 이렇게 1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관계없죠. 코미디 팟캐스트 중에 가장 안 웃긴. 그것은 자인하는 겁니까? 글쎄요. 그렇게 개그 요소가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원래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현재 판결 때문에 그렇죠. 법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시작은 코미디 팟캐스트였는데 최근 몇 주 동안은 계속 법률 팟캐스트. 다시 코미디로 돌아옵니다. 법률 구조공단 및 법원과 함께하는. 이것은 마치 1등 하겠다고 유치원 운동회에 나가고 달리기 시합하는 것 같은 꼼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부뜩 들게 되는군요.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으나 비춰지기는 꼼수로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치원 운동회에서 달리기 했는데 그래도 1등 진 거죠. 시작부터 세 사람이 모이니까 자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찌라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가 날아든다. 아주 오래 하셨죠? 얼마나 하셨죠? 시기로는 이제 3년 정도 하고 있는 거고요. 횟수로는 2100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도 하신 거죠? 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 2014년 3월부터 이제 올 3월이 되면 만 3년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그동안 이제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네스북에 올라갈 무려 2100회가 넘는 방송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최다 팟캐스트, 월드 공인 최다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입니다. 그러면 3 곱하기 365 해서 그럼 도대체 일주일에 몇 회를 하신 겁니까? 일주일에 이제 14회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곁다리로 남는 방송들은 저희가 또 채널 2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만 3년 하셨는데 만 3년이라고 해봤자 1095일밖에 안 돼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하루 1회가 넘는다 그죠? 하루 2회 하신 거네요. 네, 거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간에 하루도 쉰 적이 없다는 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탄핵이 일어나나 명절도 상관없이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그러면 거의 팟캐스트계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같은. 그렇죠.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시작한 방송이 끝도 없이 연결되고 있는. 예, 둘 중에 하나죠. 청취자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투철한 프로오시거나 아니면 정말 할 일이 없으시거나. 습관성으로. 네. 근데 이제 3년 하셨는데 양으로 엄청난데 여기 우리 용 기자하고 저는 5년씩 했습니다. 그래서 캐스트계에서 우리 합치면 10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짬밥으로는 우리가 네, 저도 마치 공룡을 보고 있는 시조새를 보고 있는 타조의 마음이 드네요. 예, 뭐 일부에서는 저보고 팟캐스트계 태조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이 바람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나 회군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송 작가님 또 야대야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저 스마트 미디어 N의 그 앞으로 주목받을 메인 팟캐스트가 될 야대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황 거의 뭐 세수대야나 개밥그릇 신세 아닙니까? 2000 몇 등에서 시작해서 170위까지는 끌어올렸습니다. 2000 몇 등도 기록이 됩니까? 네, 뒤져보면 나오죠. 성의만 가지면 찾을 수 있어요. 예전에 1000위까지 그 스크롤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발명품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2000위까지도 스코어가 나와요? 그럼요. 뭐 9000 몇 위까지도 다 나오구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팟캐스트가 아주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팟캐스트의 찌라시라고 불러야 되나요? 송 작가라고 불러야 되나요? 뭐 아무렇게나 부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찌라시즘의 창시자. 네네. 시잘데기 없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네. 그 안에 항상 늘 듣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정보가 있죠. 쫄깃한 게 있죠. 쫄깃한 게 있어요. 찌라시의 특징이죠. 짜릿하고. 예. 이렇게 능숙하게 진행을 하시나요? 원래 제가 진행을 많이 했어요. MC를 많이 했고 원래 잘하는데 약간의 편견과 사람들의 선입견 이걸 가지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번 방송 들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되게 이렇게 그 이 작가님이랑 그 청파님 계실 때는 되게 이렇게 막 구박받고 구박받고 말을 길게 해서 요거도 먹고 그런 캐릭터였는데 오늘 진행이 아주 깔끔하십니다. 뭐 시작한 지 5분 됐는데 언제 또 갓길로 빠질지 압니까? 기다려봐야지. 제가 실개천이기 때문에 갓길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그 남배우님 요구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거 틈새를 파고들 새가 없는 완벽한 진행. 괜찮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요건 이제 익숙합니다. 뱉다고 들은 것도 아니고 5년간 먹었는데 충분합니다. 자, 우리 그 송 작가님 마침 그 얘기를 하셨는데 외모를 보면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소개를 했거든요. 김정남의 거의 도플갱어다. 또는 뭐 중국 공산당 중견 간부다. 여러 설이 있는데 또는 또 시진핑의 숨겨진 큰아들이다라는 설도 많이 큰아들살. 당분간 말레이시아에 못 가시게 될 것 같다고.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동북 삼성이나 동남아 국가를 여행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 이미 뿌려져 있는 공작원들한테 오해받아서 납북될까봐 함부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행히 좀 뭐하고 이번에 이제 저희 도플갱어의 죽음으로 인해서 좀 더 이제 해외 여행이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개가 됐으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김정남이라고 확신을 하더라도 이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괴담 사이트 같은데 알고 보니 김정남은 죽은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심지어 제가 이제 공항에서 잘못 사진이 찍히가 돼서 그런 괴담 사이트에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모든 면에서 유사합니다. 사고의 자유분방함, 외모의 풍채의 듬직함. 이런 외모와 풍채가 동남아시아 쪽 지도자에 가장 어울리는 전형적인 외모죠. 전형적인 외모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좋게 말하면 중국 거지. 중국 부자죠. 한국에서 보면 이제 한국 거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차이인 거죠. 율도국 하나 동남아에 건설하시고 저분은 3대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잘못 만나신 것 같습니다. 시대를 잘못 만난 거죠. 시대도 그렇죠. 우리도 예전에 60년대 뭐 이럴 때는 그 외모가 대표적인 사장님 외모죠.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죠. 이번은 좀 우리가 강조해드리다. 그 게스트에 대한 그 배려가 너무 훌륭하시네요. 저도 제 외모를 갖고 이렇게 5분 이상 얘기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우리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러면 작년 이맘때 정확히 2월 21일입니다. 팟캐스트 신넘버3가 그때 1위를 찍었죠. 딱 1년 전입니다. 제가 없을 때군요. 네. 직전이죠. 그러네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이군요. 네. 들어오고 나서 이제 하향세를. 그럼 이용의 저주인가요, 그것도? 제가 알 수 없죠. 제가 그래도 들어오고 나서 4위까지 찍었어요. 제가 댓글 욕까지 해가지고. 이용 집권 초기까지는 그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이용 중기부터 서서히 조금 아픔 겪고 뭐 이렇게 됐죠. 뭐 저도 뭐 일조했기 때문에. 1위가 뭐 그리 대단한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새로운 게스트 모셨으니까 그 정신으로
1년 전 정신으로 다시 우리가 잘 달려보자. 그런가요? 말씀드렸고요. 이거 뭐 순위 떨어지면 내가 다 뒤집어 쓰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되면?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어차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남의 밥상인데 뭐. 저런 마인드 좋습니다. 네.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야만 나라가 잘 됩니다. 자, 너무 책임감 가지고 있다가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네. 자,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여기장. 저는 열심히 또 팟캐스트를 만들었고요. 네. 또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기존에 하던 팟캐스트. 일상적인. 예. 매주가 전쟁입니다. 팟캐스트를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뭐 이런 거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린이집에 갈 나이인가요? 아드님이? 어린이집은 따로 들어가는 나이가 있진 않고요. 시립 어린이집에 드디어 차례가 돼가지고. 나이가 됩니까? 아니요, 그 순서. 몇 년 뒤에? 네, 태어날 때 줄 서가지고 이제서야 차례가 왔어요. 네. 어렵군요, 그게. 네, 그렇더라고요. 공공보육 차원에. 네. 예. 거기 이제 당첨이 됐다. 그렇죠. 순서가 온 거죠, 뭐 당첨이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그러고 살았네요. 일주일이 훅 지나갔습니다. 한 주는 육아와 팟캐스트에 집중했다. 네. 자, 송 작가는 뭐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올해 시작하면서 목표를 세운 게 팟캐스트 상위 1위부터 50위권 안에 드는 모든 팟캐스트에 찬조 출연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많은 팟캐스트를 스스로 자진 방문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불금쇼 다녀왔고요, 지난주에. 그다음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여기 다녀왔고요. 예. 이번 주 초에는 이제 SBS 톡톡사주라고 하는 데 가서 찬조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매주 4회 내지 5회 다른 팟캐스트를 방문하면서 간을 좀 보려고요. 네. 그쪽에서 요청이 없었는데도. 제가 스스로 간다고 했습니다. 네. 거절하는 곳은 없던가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저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상황이네요. 어떤 상황이신데요? 불러도 안 가는 상황이신 거죠.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는 EJ에 또 갔었습니다. 그 박지훈 변호사하고 했던 게 재밌다고 해서 그 수다쟁이 특집 뭐 이렇게 해서 2편 해서 갔는데 가니까 최욱 씨가 있더라고. 시끄러웠겠다 그 방송. 네, 그래서 뭐 제가 얘기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반응은 좋았는데 제가 그 전날 신넘버 3 녹음하고 나서 우리 그 송 작가하고 술을 마시다가 과도한 어떤 그 엑셀레이팅으로 인해서 그렇죠. 자동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백미를 깨고 달리는 사람이 서 있는 차를 받았는데 차가 반파가 됐어요. 그렇죠. 놀라웠습니다. 아주. 저의 에너지를 아직도 느꼈습니다. 네, 그렇죠. 어디 다치는 일은 없으시죠? 뭐 차가 많이 다쳤죠. 차가 심하게 다쳤죠. 요즘 차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제가 다 물어주고 그 다음날 아니야. 사람이 차를 받아서 차를 물어주는. 아프긴 제가 아픈데 제가 물어주고 그 다음날 EJ 출연해서 EJ는 출연료가 거의 그 칸트급으로 순식간에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돈으로 바로 거기 얼마요? 차를 거기도 섭외를 셀프로 해봐야겠구나. 거기는 거절을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갖는 게 있는데 내일은 제가 또 이번에 EJ 같은 경우는 종방을 한 주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최다 출연했죠. 제가 4번 대권 후보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했는데 내일은 제가 십시일반 차원에서 신넘버 4 거기도 지금 이제 2명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쩐당이라고 프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신넘버 4인데 2명이 나왔어요. 제목을 바뀌었죠. 쩐당.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번에 재심 영화의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지금 흥행 1위잖아요. 그 다음 편을 뭐 저하고 하겠다 해서 내일 가는데 쩐당에는 감독님이 누구시죠? 김태훈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아니에요? 예. 예전에 그거 또 하나의 약속 그걸 하셨고 뭐 많은 작품 잔혹한 출근해서 잔혹한 스코어 받으시고 고생하셨다는 요 얘기는 좀 아껴둬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거기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분 저 기억하시나요? 김태형 감독님. 그런가요? 네. 이용을 기억하라. 예, 언제 한번 뵙지요. 예. 이렇게 다 인연이 되는군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십시일반 차원에서 이제 내일 출연을 해야 되고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 지금 민주종편이라고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다음에 정의당에서도 신규 프로그램 하려고 했었거든요. 둘 다 자기들이 요청했습니다. 네, 자기들이 갑자기 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불렀다가 한번 불러봤는데 넙죽하신다고 그러니까 됐어요. 그리고 거절하시. 불러온 게 아니라 둘 다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제가 뭐 진행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르고 안 되는 이런 케이스고 우리 찌라시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다고 해서
네. 간다고 했는데 거절된 것도 아니고 또 가서 또 하고. 네. 굉장히 그 팟캐스트계에 지각 변동이 심한 것 같은데 팟캐스트계의 메뚜기로 네. 잘 지내시고 계시고 저는 뭐 이상한 자기들이 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시 예를 들면 정의당 같으면 대선 후보가 결정났기 때문에 대선 후보 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자기들이 처음에 팟캐스트 예능 팟캐스트 하자고 요청해놓고 안 한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아무튼 뭐 여러 팟캐스트 정치나 뭐 예능이나 코미디나 인문이나 이런 팟캐스트를 좀 골고루 좀 경험을 해보고요. 또 거기에 맞춘 또 새로운 팟캐스트 한번 기획을 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좋은 경험 쌓는다 생각하고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두 분의 아우라를 많이 받고 에너지를 받아서 좋은 경험하고 가기를 기대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어디든지 다닐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사료 위협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재밌는 얘기 하나 있네요. 본격적인 시사회계 이번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 전 아시죠? 김민희 씨. 네. 예. 네. 베를린 떡순이 김민희 아니죠? 아니죠. 예. 어디죠? 언제적 얘기를 하십니까? 코미디라 그래서. 아니, 이분 진짜 김정남 아니야? 네. 그 영화가 한국 배우 최초로. 그렇죠. 네. 은곰상 여우주연상 수상했는데요. 네. 베를린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왜죠? 베를린 국제 영화제가 수상을 했잖아요. 여우주연상. 네. 다큐멘터리 영화제 같은 느낌을. 영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너무 리얼한 본인들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또 우리 문성근 선배가 그 영화 감독 남편 역할을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메소드 연기가 가능한 완벽한 메소드 연기. 네네. 또 홍상수 감독 영화를 많이 했죠. 베를린 영화제가 아니라 썬댄스에 나가야 될 것 같은. 썬댄스도 뭐 극영화니까 다큐멘터리 영화제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영화 꼭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초청 부분도 아니고 경쟁 부분에서 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적 성취는 대단한 것이죠. 네. 이건 뭐 최초죠. 그러니까 이게 그 메소드 연기의 중요성, 이 몰입의 중요성, 연기를 함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메소드 연기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안 불러서 그렇지. 그럼 그렇게 성추행하고 이런 역도 그 메소드 연기였던 거예요? 몰입하죠, 몰입. 언제 그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무섭네요. 예. 자,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듣고 싶다는 작가의 견해가 있네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희 씨의 여우주연상 수상. 일단 영화를 보고 싶고요. 예, 그건 당연하고. 영화를 보고 싶고. 개봉할 겁니다, 우리 극장에도. 우리 극장이라 하면 동성 아트홀. 예, 동성 아트홀. 예. 글쎄요, 그냥 역시 캐릭터의 이입을 잘하면 어느 나라에서 봐도 그렇게 보이는구나.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긍정적 의미로. 네. 저는 이게 김민희라는 배우가 이렇게 국제 영화제에서 인정받을 만큼 연기력이 이렇게 뛰어났었나라는 그 역발상을 추억을 한번 더듬어 봤어요. 그 원래 데뷔 초기에 엄청났었죠. 네, 연기 못하는 걸로 아주 이름 났었던 배우였는데 그렇죠. 네. 이 사람이 이제 홍상수 감독의 페르소나로 영화를 해 나가면서 사랑도 쌓았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인간적인 그 어려움을 겪었겠죠. 여배우로서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다시 뭐 영화 안에서 승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반면 한 개인의 성취로서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렇죠. 뭐 갑자기 2할 치던 야구 선수가 막 4할 치고 홈런왕 된 거랑 똑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나라 안에서 이 김민희, 홍상수에 대한 어떤 그 차가운 시선 그리고 참 편향된 윤리관 임신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펴서 걸려도 그냥 지나가고 여배우랑 성추행으로 고발을 당하고 막 법정 투쟁을 벌려도 여전히 흥행 배우로 자리 잡고 있는 남자 배우에 비해서 왜 감독과 여배우에 관한 잣대는 이렇게 가혹한가 라는 부분을 좀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요지는 연기는 원래 발부터 시작한다. 발연기에서 시작해서 얼굴에서 완성시킨다. 이런 의미네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뭐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되고 있는 부분을 뭐 여기서 결정적인 뭐 얘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들의 사생활에 대한 평가는 또 논외로 하고 뭐 예전에 뭐 잉그리드 버그만도 있었고 뭐 많았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그렇습니까? 뭐 거기는 뭐 로셀리니 감독하고 양쪽 다 유부남유부녀였죠. 근데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남편이 또 계속 바람을 피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거에 비하면 특히 이제 찌라시님께서 얘기하신 여배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혹한 것 같지 않냐.
뭐 그게 뭐 아주 예를 들면 성추행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냐. 용 기자는 또 그런 젠더 감수성이 특별히 뛰어나잖아요. 글쎄요, 그건 남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남녀의 그 문제는 아닌 것 부분에서도 같아요. 예.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작가가 제기한 것 같은데 이견이 존재하지 않아서 조금 밋밋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광고가 있다고 하는데 광고를 직접 우리가 해보기로 하죠. 최고의 음질, 갑자기 음질이 좋아지는 거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안 좋았는데 자, 광고할 때는 음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다시 살아 숨쉬는 역사, 고조선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풀뿌리 한국사라는 책입니다. 2월 7일에 발간되었고요. 고성윤 작가님께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제 후배입니다. 친한 후배인데 루크하우스라는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한국사를 통사적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부르고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여기의 내용은 주로 인과관계, 그때 그 정책이 왜 나왔고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까 중심적으로 서술을 했다고 하고요. 고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최근 세사는 지금 없습니다. 거기까지 나와 있고요. 핵심 포인트는 민중의 생활과 민중의 관점을 중심적으로 민본. 지금 우리 이제 대한민국 뭡니까? 밀본 아닙니까? 밀본이 아니라 민본의 관점에서 또 촛불 전국에서 우리 시사하는 바가 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 녹음 시작하기 전에 좀 봤는데 네. 잘 쓴 교과서 느낌입니다. 잘 썼는데 좀 잘 쓴 교과서. F입니다. 저는 사실 교과서를 좋아해요. 역사나 교과서만 하는 게 없어요. 깔끔하게 쓰여졌다. 깔끔하죠. 네. 그리고 몇몇 그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네. 몇몇 포인트, 그러니까 다 읽어보지 못했으니까요. 몇몇 포인트들을 보면 괜찮은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이거 역사 관련된 책이 교과서 같은데라는 건 저한테는 칭찬이고요. 그렇죠, 칭찬입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이제 좀 괜찮은 요소들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DNA 자체 광고에 대한 거부증이 좀 있어요. 한마디 덧붙이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용기자는 지금 이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선의로 했어. 결과는 스텝이 꼬이면서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안희정 지사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풀뿌리 한국사. 자, 이 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그 작가님이시자 또 찌라시계의 거성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등단을 한 작가고 그렇죠. 제가 원래 동화 작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역사책을 볼 때 우리 흔히 위인전 느낌이 들면 그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느낌으로 역사가 쓰여져요. 왜냐하면 객관적이지 않고 주인공만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있거든요. 역사 드라마 같은. 예, 일부의 역사책들이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 안에서는 주인공을 국민한테 맡겼던 게 당시 백성들한테 맡겼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대동법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세금을 낼 때 세금을 전부 각자 특산물로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은 이제 물고기를 내고 어떤 놈은 단비를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얼마나치를 내는지 모르니까 심하게 쌀을 한 섬 받아가는데 물고기는 100마리를 한 2서머치를 내라고 할 수도 있고 단비는 100마리를 한 10서머치를 바치게끔 만드는 뭐 이런 폐해가 있었단 말이죠. 이거를 쌀로 일반적으로 맞춰서 내라. 그러니까 화폐 기준에 맞춰서 적정한 가치를 내게 해라. 이 제도를 가지고 백성들의 생활 안정에 엄청난 도움을 줬다.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역사에 배울 때는 대동법을 실시해서 백성들이 편안해졌다. 라는 식으로만 기술을 해버리면 대동법이 뭔지 왜 편안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데 이거는 이제 역순으로 이런 법이 있어서 백성이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었다는 기술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이 일반적인 생활과 변화에 미친 영향을 기술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관점이 새로운 책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요즘 교과서는 그 정도가 서술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교과서라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조세 기준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함으로 인해서 조세 정의나 조세 형평성까지 만들어낸 좋은 제도라는 걸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게 지금 왜 이 책이 중요한가? 광고도 광고지만 같이 우리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촛불 전국 등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 국정이 엉망으로 됐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고 특히 또 지금 국정교과서 지금 영주, 구미, 경북 이렇게 있었는데 다 철회되고 경북의 문명고, 경산 지금 우리 영남대학교 있던 그분 거기에 거기 교장 선생님이 아주 올곧은 거기만 남아 있죠. 그래서 특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역사 교과서와 같은 교과서라는 얘기를 또 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 문명고라는 곳이 거기가 그 경산 중에서도 백천동이라는 곳인데요. 거기 제가 예전에 가구 공장에서 일을 했었죠. 그래서 진짜요? 예, 그쪽 동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노동자 출신 배우. 그 방화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방화 이후죠. 아 그렇습니까? 방화 이후 TV 쪽에 있다가 또 실기하시고 네. 낙향을 노동형에 처해져가지고 친구들한테 잡혀와가지고 납치돼서 가구 공장에 끌려가서 일했던 그게 문명고인데 이 문명을 거절하고 있는 학교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채택 이 문제 같이 한번 우리 생각해보면 풀뿌리 한국사라는 책의 소중함이 더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가 경산이기도 한데 우리 다 거의 새누리당인데 정의당의 우리 엄정혜 의원이라고 기초의원 제 후배가 거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이제 거기가 또 재선이기도 하고 네. 거의 1대 한 13으로 싸우고 있는데 네. 잘하고 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예. 저력들이 있기 때문에 저번에 아마 정의당이 단독으로 나와서 우리 최경환 선수하고 붙어서 한 30% 받았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명고에서 국정교과서 채택은 아마 경산 시민들과 우리 의원 한 명밖에 없지만 이런 사람들의 노력과 고등학생들의 노력에 의해서 저지될 수 있잖아요. 그래야만 이 책의 제목과 같은 풀뿌리 한국사가 쓰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 광고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2부에서 또 다른 역사 얘기하면서 또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우리의 광고, 음질이 가장 좋다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맛있다. 그치? 맛있지? 역시 라면은 김치라니까. 근데 라면보다 김치가 더 맛있어. 어머니가 담그신 거야? 아니, 고이담 김치. 아, 근데 라면 먹으러 또 와도 돼? 정말 맛있는 김치를 먹고 싶다면 네이버에서 태성김치를 검색하거나 1544-7028로 전화주세요. 아토피로 고생하는 둘째 아이를 보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순한 녀석이 잠을 못 자고 온 몸을 긁어대서 피가 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납니다. 서울대 병원에서 진료도 받아보고 세타필 로션도 열심히 바르고 그래도 완치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알러지성 비염, 천식, 아토피의 원인 중 70%가 진먼지 진드기 분비물 때문이다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알러지 방지 극세사 이불을 열심히 알아보았죠. 그런데 제 마음에 맞게 진드기 분비물까지 완전 차단하는 이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듀폰사의 타이백 섬유와 컴포맥스 항균솜, 세계 최고의 소재만으로 국내에서 정성껏 만든 어린이 전용 이불 레반젤로. 아기 천사의 꿈이라는 이름대로 항상 우리의 아이들을 생각하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www.revworld.co.kr에서 신 넘버 3 선택하시면 할인된 판매가가 적용되고 소정의 금액이 신 넘버 3에 기부됩니다. 자, 본격적인 시사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참 논란이 됐죠? 네, 진행의 달인 남태우님과 함께. 아, 자꾸 그렇게 하니까 디스 같아요. 자, 이번에 안희정 지사 얘기가 뭐 엄청 많이 돌았습니다. 딴 쪽에서도 많이. 요즘 뭐 워낙 시사가 빨리 돌아가니까 네. 하루 이틀 지나면 옛날 얘기 같아요. 자, 네. 선의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해명하면서 스텝이 꼬이고 사과까지 갔어요. 그거잖아요. 뭐 이명박 박근혜도 다 선의로 한 거다. 뭐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두 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적절하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갑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는 알겠어요. 예.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전 대표하고 똑같은 포지션에 있으면 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차별화.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차별화를 할 것이냐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러면서 자신은 감정에 휩쓸리지도 않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포용력이 높은 사람이다라는 걸 강조해야 됐기 때문에 나왔던 건데 예. 그 어휘들 예. 각각의 어휘들 레토릭이 꼬인 거죠. 꼬이다 보니까 너무 우호적인 발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주의 깊지 못했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의도의 선의는 이해하겠으나 아, 예.
네. 선의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안희정 지사가 가졌던 그 관점을 이해할 수 있겠으나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네. 이 사람이 뭐 어떤 정의로운 걸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뭐 박근혜 대통령의 구명을 하겠습니다라는 후보가 있으면 문제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당선될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당선될 그 어떤 전략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안희정 지사는 나름의 자리를 찾긴 했는데 그게 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용 기자가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의도는 정확히 제가 알겠는데 네. 어떤 과정은 안희정 지사와 같은 코스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느낌. 아, 그래 안희정 지사가 겪었던 그렇죠. 그 실수를 똑같이 해서 그 고통 같은. 마치 제가 안희정 지지자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렇기도 하고 네. 안희정 지사의 꼬였던 스텝과 같은 형태로 안희정 지사의 선의 발언을 평론하는 네. 그런 느낌.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게 포인트 아니겠어요? 네. 아, 정확하시네요. 이건 진행의 달인. 아니, 제가 눈빛을 봤을 때는 이 정도면 카바의 달인이야? 보수공사의 달인이야? 이 정도면. 이 사람의 의도는 알겠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 발언 내용이 네. 용 기자의 발언 내용이 확 들어오진 않아. 네. 그래서 딱 느껴지는 거예요. 요 스탠스였던 것 같고. 바로 그렇습니다. 정확한 것 같아요. 네. 자, 다음 우리 찌라시즘의 창시자 찌라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 지사 이 발언. 안 지사가 이제 차기 대권 후보를 위한 예? 제대로 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봐지네요. 이게 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결승선을 안 정해주니까 어디가 끝인지 모르고 학교 밖으로 달려나가 버리는 거랑 똑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이 발언을 해놓고 이 발언에 대한 사과라든지 해명이 너무 미진한 거예요. 이건 어버이 연합과 마찬가지로 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으로 전혀 사회적으로 다르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다음 차기에 안희정 지사가 출마할 당은 안 바른 자유당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비판. 왜냐하면 지금 이런 태도로 자기 주변 안에서 외연 확장을 한다고 하는 일부의 어떤 그 면죄부 비슷한 핑계를 대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람도 그 게임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금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금 밟으면 죽는 거거든. 네. 근데 이분은 금도를 넘어서서 막 금을 밟았다 넘었다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러면 나중에 돌아와도 너는 룰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고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람으로서 같이 안 놀아 같은 페이스가 간다는 거죠. 그러면 금을 계속 밟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일종의 이제 안희정 지사가 고무줄 놀이를 하고 있다. 계속 금을 밟았다 올랐다 튕겼다 그런 이렇게 거죠. 하고 있다. 네.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럼 남배우님 제가 3주째 물어보는 거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계속 답했죠. 안희정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이재명이라고 분명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우리가 청판하고 얘기할 때도 네. 얘기를 계속했고 역시 제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 예, 만복 국수집 옆에 돗자리 깔아야 되겠다. 저번에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네. 맞췄고 이재용 구속 맞췄고 아, 맞다. 연달아 맞췄잖아요. 제가 식사 한 끼 사드려야죠. 그러나 우리 복지 차원에서 제가 그걸 또 어떻게 먹겠습니까? 제가 스마트 미디어인이 출연료만 주면 단서가 좀 어려운 단서, 굉장히 힘든 단서를 이게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런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꾸준히 평소 하던 대로 복지 차원에서 계속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맞추긴 했으나 이런 무슨 개 같은 꼴이. 어디서 남모르게 비밀 후원 받으시나 봐요? 아니요. 비밀 후원 받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어디 받겠습니까 제가. 아니 또 숨겨진 비선 세력이 좀 찔러주나 싶어가지고. 비선이 아니고요. 저는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도 얘기했더니 어이구 국수 재벌 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국수재 버리시잖아요. 제가 영화인이자 국수인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안희정 지사가 사드, 연정, 선의 3단 콤보 자가 셀프 디스를 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제가 원래 생각하는 것 중에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연정은 대연정은 안 된다. 봉선화 연정. 그렇지. 혼자 봉선화 연정하고 있었다. 네. 근데 나는 배연정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이번에 선의 같은 경우도 이선희는 좋아하느나 이선희는 곤란하다. 네. 뭐 인용 같은 경우 황인용이 좋다. 아, 선희는 괜찮은데 선의는 안 된다. 네, 곤란하다. 네. 근데 제가 느꼈던 건 이런 것 같아요. 의도도 알겠고 자기 스탠스도 알겠고 한데 심지어는 안정 번역기를 대선 전에 도입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김문수 코수 가냐 뭐하냐 이렇게까지도 나왔는데 거기까지는 좀 과한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자신의 의도가 과한 나머지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 속에서 스텝이 꼬였고 네. 결국은 또 그것을
타인의 얘기를 100% 맞다고 인정을 해서 들어야 대화가 성립된다. 대화법의 방법론적인 태도의 문제로 환치를 시켰다가 이것도 너무 역풍이 센 거 가니까 다시 사과를 하는 엇갈린 스탠스를 계속 보였던 안 지사의 정치 철학에 대한 고민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엇박자를 낸 과정에서 나타난 참사가 아니냐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비난까지는 생각 안 해요. 저는 이해는 해요. 이 사람의 의도는 그렇죠. 알겠는데. 아시겠죠? 네, 의도는 알아요. 저도 의도는 알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 뭐 촛불을 폄하한다든가 아니면 뭐 탄핵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나 이렇게까지 생각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스탠스 계속 하다가는 정말 집토끼는 이미 다 날아갔고 산토끼도 못 잡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선택 차원에서의 지지율이 올라간 측면이 있잖아요. 탄핵 인용이나 여기에 따라서 뭐 안 바른정당, 바른정당, 뭐 황교안, 뭐 그다음에 뭐 유승민 많지만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정말 지금의 그 중도라고 표현되는 그 표가 안 지사한테 올 거냐? 사실 그렇게 오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에서 너무 반기문 이후에 고무되지 않았나. 반기문도 내 거. 이제 뭐 중도도 내 거. 야, 이제 문재인과 차별화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나가볼까? 이 과정에서 스스로 스텝이 꼬여버린. 차라리 제가 유머 감각이 극도로 부족하여 원래는 재밌게 얘기하려고. 그분들도 처음엔 정말 좋은 뜻으로 했겠죠. 코미디를 하려고 했는데. 네. 유머 감각, 평소에 유머 감각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다 보니 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연단에서 이분들도 말이야 이걸 좋아 이런 식으로 개그 톤으로 얘기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개그 톤이 익숙치 않은 굉장히 진지한 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그렇죠. 안타깝죠. 예, 그 톤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점에서는 유일하게 이런 점에서는 제가 유리한 것 같아요. 제가 암만 진지하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아무도 진지하게 농담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실수를 해도 농담이잖아 이게 되는데 이분은 평소에 너무 진지해요. 그 캐릭터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남배우님 너무 양치기 소년이잖아. 남배우님 또 아무 말 이러면서 양치기 소년이라 하시면 이게 막 던져놓고 아니면 농담이었다고 우겨버리면 사람들이 어떤 말도 진실을 보기 힘들잖아요. 아니죠. 제가 우긴 적은 없고 그들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제 선의에 대해서. 애매하게 해서. 네. 근데 사실 지금 이 정치 판도는 그 남배우님이 대선 출마한다고 하는 것도 사람들이 다 농담인 줄 알잖아요. 결혼하신다고 할 때 전 진담이길 바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연정이나 사드, 뭐 선의 이런 발언 많이 했네요. 네. 남태우가 정말 다르게 해석하시네. 남태우가 고영태가 되지 말란 법이 어딨으면 충분히 가능하셨었네 그 당시에. 아까워요 그때 시도가 실패한 거는. 근데 아무튼 지금 안희정 지사 연견된 그 정치판은 그 소치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아가 이미 점수를 따놓고 있는데 뒤에 나와 있는 소티니코바한테 막 예술 점수를 몰아줘서 점수가 많이 올라가고 역전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죠. 이거는 지금 있는 그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일 뿐이고 본선은 국민들이 다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의 그 점수를 자기 점수로 믿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어떤 마인드로 정치를 계속해 나간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는 메달권 밖으로 밀립니다. 좀 정신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찌라시님의 굉장히 강경한 태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저 원래 강경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속엔 언제나 출연료가 있죠. 다리 차 있는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얘기하신 건가요? 저는 오로지 1번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1번만 찍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1번을 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TK 시도민들하고 같군요. 짝대기만 꼭 찍는군요. 그것보다도 이제 이번에 1번 찍으면 되잖아요. 제 일당이 1번을 받게 되면 민주당이 1번을 받게 되니까 이번만큼은 정말 편하게 1번을 찍어볼까 합니다. 지금 말씀은 차기에 이재희 출연을 노리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이 작가는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합니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주 교활하신 것 같아요. 차기 출연은 이재희 쪽을 노리는 것 같은데 이제 다음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보긴 어렵고 딴 데 나가시고. 자, 용 기자 마무리 해주시죠 한번. 우리나라의 대권주자 네. 검증이 얼마나 혹독한가.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반기문 총장 네. 모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혹독한 검증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서 어떻게 박근혜가 됐는지.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따지고 보면 지금 그 누굽니까? 네. 그 대권주자 유력한 대권주자 누구죠? 누구? 문재인 전 대표. 이분 간첩 같은데. 예. 그래서 문재인 전 대표 지금 대권주자 9년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몇 달 대권주자 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털려서 나가는데. 사실은 이제 굳이 따지면
4년 반 이 정도 하긴 했죠. 5년 채 안 되지만. 오, 그렇죠. 그렇죠. 따지고 보면. 그렇죠. 노무현재단 이사장에서 이제 관두고 신당통합 이후로 보면. 그런데 뭐 거의 뭐 4, 5년 검증했죠. 한 5년 했죠, 그래도. 예, 우리 팟캐스트 한번 우리가 팟캐스트에서 5년 검증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5년간 이렇게 대권 주자 하면서 이 정도 털리는 거 보면은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들어 더 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가슴 속에서는 달이 차군요. 예. 아닙니다. 저는 남이 차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자, 안 그래도 저 외로운 대권 행보, 네. 이런 행보를 잘 하지 않느냐 해서 당신도 그따위를 하다가 사퇴할 거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김무성, 반기문, 김부겸 뭐 이 레벨인가 내가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그런 물론 정의당 내에서는 아무 얘기 없이 심상정 대표가 그냥 됐습니다만 그거 팟캐스트도 자기들이 하자고 해놓고 연락이 없어가지고 네. 탈당 절차 간소화 서비스도 없고 해가지고 힘든데 네. 후보 등록도 못 해보셨군요. 야, 그러니까 룰에 대한 합의도 없었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연락도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당원이시라면서요. 팟캐스트 하나 하시죠. 이래놓고 연락이 없는. 그리고 다시 전화 와서 제가 다시 했죠. 이거 해당황의로 곧 잘릴 것 같은데 김영민 씨랑 마찬가지로. 안 잘라줘요, 그 당은. 예, 쉽게 잘라주는 당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그 탈당 절차가 간소하지 않습니다. 탈당 절차 간소화 서비스 필요하죠, 모든 당이. 네. 근데 제가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그 자유한국당 아주 선진적이다. 김용민 씨 8시간 만에 바로 제명해버리는. 그러게요. 굉장히 빠른 시스템. 근데 제가 그래서 이 외로운 대권 행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번 25일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죠. 2월 25일 대구 촛불집회 만민공동회 오후 5시 중앙로에 또 출몰합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제 팬들이 일부 계시다면 함께 25일 대구 계신 분 대구 오시고 광화문 가실 분 광화문 가시고 광주 가실 분 광주 가시고 다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도 조금 스텝이 꼬인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김정남 피사를 비유한 우리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게 꼬이면서 문재인 캠프의 집중 포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요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용 기자, 요 내용이 뭐죠? 정세현이죠? 예. 정세현인데 작가가 정세균이라고 적었습니다. 요건 이제 아마 대본상에서 특검법 연장에 대한 직권상정에 대한 염원을 담은 게 아닙니다. 원래 정세현인데 정세균으로 적어놨어요. 그렇죠. 예. 이분이 그 오마이TV랑 인터뷰를 할 때 김정남 피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었다. 우리가 비난만 할 처지는 아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도 정적을 얼마나 많이 제거했나. 합법적인 방식으로 제거한 것도 있었다. 김구 선생이 혐의는 그런 식이지 않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김대중 납치 사건, 동백림 사건, 김영욱 납치 사건 같은 것도 얘기를 하면서 권력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저지른 무자비한 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얘기했고. 일단 틀린 말은 아니긴 하죠. 예, 일단 평론하기 전에. 그러면 네. 그 전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정당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자유한국당, 뭐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쪽에서 비판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정 전 장관이 10년의 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있는데 그렇죠. 이게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했으니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면서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고 하고 중간 과정이 우리가 저번 주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문재인이 영입했다. 이거죠. 일단 라는 그게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사실만으로도 네.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 문재인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금괴 갈듯이 쭉 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김정일 피살 사태는 폐륜 범죄라고 문 전 대표 측에서 진화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예.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문 전 대표가 김정남 피살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테러자 폐륜적 범죄이다라는 게 대권 후보인 저와 민주당의 단호한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정 전 장관의 말씀의 취지도 유사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정도 나왔어요. 자, 요 얘기에 대해서 한번 두 분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보자면 김정남을 갖다가 김구와 비교했다. 네. 뭐 이런 맥락 안에서 비판의 선을 치고 있는데요. 사실 행위 자체를 봐야죠. 어찌 됐거나 사람을 살해하고 백주단에서 그런 테러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범죄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안중근 의사처럼 전시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아닌 입장에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반체제 인사에 대한 테러예요. 네. 필리핀에서도 아주 아키노 공항에서 이제 피습 사건이 있었고 뭐 여러 군데 안에서
자기네 정치 내적인 상황에서 정적을 제거하는 이따위의 이제 범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고 하면 사실은 그 나라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테러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 안에서는 북한 내 권력 투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류의 사건이 일어난 건 분명히 인권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뭐 인륜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상황이 맞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방식에 대한 표현이 이제 말 그대로 김구라든지 우리의 그 이승만 시절에서는 여러 가지 백색 테러들을 언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이게 어떤 북한을 추종하는 듯한 또는 김정남을 우리 그 정치적인 그 옛날 인사들 피해자들로 같은 레벨에 놓고 얘기하는 듯한 몰아가기인 거죠. 네. 제가 봤을 때도 적절치 못한 비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렸듯이 테러 행위다. 잘못됐고 그렇죠. 패륜 범죄다. 잘못됐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네, 패륜 범죄다. 1번. 자,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한편 역사를 살펴보니 우리에게도 정적을 제거한 이런 좋지 않은 선례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없어져야 된다라고 선우가 좀 끄어지면서 얘기가 됐다면 좀 그렇죠. 이해가 될 텐데 네. 이렇게 비유가 돼버리니까 종북 그냥 김정남이가 무슨 뭐 민족 지도자하고 비슷하냐? 뭐냐 그렇죠. 야당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이게 거죠. 몰타이가 돼버리면서 비난을 받는. 그래놓고 왜 정세현은 정작 놔두고 영입한 문재인이 문제야. 이건 또 뭐 또 다른 3단 콤보 아닙니까? 이렇게 넘어가면. 그거는 이제 현재 대선 전국에서 모든 잘못은 기승전 문재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예전에 있던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황사가 날아가도 노무현 때문이고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다. 뭐 미세먼지부터 해서 예를 들어 구제역 뭐 이런 거 다 해도 노무현 때문이다 하는 것처럼 현재 정치권에 문제가 생기면 문재인 때문이다. 이런 얘기는 원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에서 안희정, 정세현 이런 분들 뭐 좀 다르지만 표현이나 비유가 애매해지면서 그것을 진화하느라 진땀 흘리는 과정들이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얘기 있었고요.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검 연장. 이게 지금 쉽지 않아요. 갔죠 이제. 네, 거의 뭐 아마 어렵지 않을까 보는데. 23일 직권상정. 그렇죠. 내일이죠. 네, 그게 유일한. 그게 지금 네. 그렇죠. 과정을 보면 불발이 된 거죠. 사실상. 그것도 뭐 쉽지 않죠. 그래서 김진태, 정세균, 황교안의 3대 변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요 과정 간단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결론은 우리가 얘기했고요. 지금 어렵지 않겠나. 아니 실제 어려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죠? 정석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에 반대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곤란하다 얘기 많이 예. 했죠. 현재 200석 이상의 표를 모아서 이거를 상정시키기 위해서는 바른정당에서 이제 국민당과 민주당을 손을 잡아줘야 이게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바른정당에서도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내놓는 바람에 법적으로 이거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직권상정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정세균 대표가 난색을 표명했거든요. 그렇죠. 법사위에서 통과되긴 어렵고. 그거 어렵죠. 아예 어렵고. 네. 그것도 본회의도 어렵고. 직권상정 남았는데 직권상정의 경우도 못하겠다고 한 거고. 국회의장이 가급적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다는 얘기가 나왔고 근데 많은 야당 쪽에서는 아니 국가 지금 비상사태가-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면 뭐가 비상사태냐. 꼭 독침을 쌓아야 비상사태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사실 테러 방지법에 굉장히 안 좋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갖다 걸면 다 비상사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내용적인 비상사태가 맞죠. 그런데 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국회의장이 좀 힘들어하고 있고 또 아까 우리 찌라시님 얘기 중에 자유한국당이 지금 94석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 네. 정의당 무시합니까? 정의당이 그쪽에 가서 하면 그쪽이 200석이에요. 그쪽이 100석이 돼요. 그러면 여기 200 다 해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아까 정의당은 당연히 도와줄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정의당에 대해서 늘 고마움을 버리고 야권에서 당연히 돕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작태 좋지 않아요. 내비로 탈당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지만은 자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황교안이라는 변수는 결국은 예를 들어 끝까지 본인이 해줄 리도 없거냐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고 김진태 그 법사위 간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깽판의 대명사로 깽판 치고 있고 그리고 정세균 의장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찌라시님 말처럼 거의 물 건너갔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일이 커지는 거죠. 직권상정이 23일 시도된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희박하다. 중간 과정은 바른정당 스탠스를 또 조금 바꿨다. 그죠? 이게 안 되면 일단 우리가 중요한 얘기 같이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병우 문제가 남는단 말이죠. 일단 당장은 연장이 안 되면 우병우는 물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렇죠. 뭐 네. 구속영장이 1차 기각됐기 때문에 남은 또 할 시간이 없잖아. 예, 남은 일주일 안에 뭐 증거를 보완해가지고 새로 청구한다는 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뭐 청구해가지고 구속이 된다고 해봤자 네. 조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결정적으로는 황교안 총리의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여기에 대한 거부를 통해서 결국은 우병우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 자료를 더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던 특검의 입장도 반영됐고 이런 것 같은데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우병우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물 건너 갔겠죠? 검찰로 넘어갔을 때 뭐 좀 될 것 같아요? 더욱 힘들다고 봐야죠. 그죠? 이미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한 우병우가 활개를 치고 있는데 지금의 특검의 수사 자료를 이어받은 이제 일반 검찰들이 정상적인 수사를 한다 또는 여기에 연장선에 있어서의 수사를 더 확대한다 이런 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의 특검이 밝혀낸 만큼의 수사 기록에서 그 한 발짝도 더 못 나간 상태에서 대부분 증거 불충분이나 기소 중지 같은 형태로 해서 무혐의 처리를 받을 건들이 많이 생겨나겠죠. 핵심적인 면 안에서. 근데 탄핵 심판 전까지는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탄핵 심판하고 상관없이 탄핵이 설사 그 인용돼서 박근혜가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우병우와 김기춘이 만들어 놓은 검찰 조직 안에 전체적인 내부 조직력들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오히려 전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희생양을 찾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어차피 특검 연장이 물 건너간다고 한다면 우병우에 대한 수사는 현재의 검찰 조직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냐. 거의 어려우나. 기껏해야 이제 지금 2차 저는 개인 비리 쪽으로 가고 있죠. 이런 그 관료 조직들이 권력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그렇긴 하죠. 예. 네, 권력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정권이 이거 당장 봄에 바뀌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네. 막 무혐의 처분 내리고 이러면 그 좀 모르겠네요. 이럴 때 그 그리워지는 한 분이 계시나. 그분이 또 이제 분석은 잘해요. 네, 그렇죠. 틀려서 그렇지. 맞춘 건 당신이 훨씬 많이 맞췄어. 네. 근데 사실 그런 고민이 그러니까 크죠. 특검처럼 속 시원하게는 안 되겠죠. 뭐 검찰이 만약에 수사를 그렇죠. 한다고 해도. 네.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한번 보면 저번에 제가 이제 이 이재용 구속을 맞출 때 얘기를 했죠. 20일에 길 떠나는 한 판사 있었잖아요. 한정석 판사가 이 제주로 길 떠나면서 제주도에 말을 보니까 아니 왜 삼성은 나에게 말도 안 사주고 이런 젠장해서 확 던지고 갈 수도 있다. 일말의 가능성. 그래서 이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잖아요. 근데 그 뒷자리에 온 사람이 오민석 판사. 이 오민석 판사의 역사적 오판. 이게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안 한 건데 여기에 내용에 보면 자기는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얘기인데 여기 이제 일말에 그걸 열어놨어요. 이제 압수수색이 안 됐으니까 별로 들어온 게 없어서 내가 참 판단할 수 없다. 애매하게 이제 극도로 선의로 해석해 주자면 그까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예상은 쭉 했지만 항상 그 돌려막기 나머지 성창호 조희석 둘이 남아있잖아요. 이 돌려막기가 어떻게 될지 이 사람들이 항상 첫 번째는 테니스에서 폴트 하듯이 네트에 한 번씩 걸어주더라고. 이게 안 해주네. 발부를 안 해준 거잖아요. 네. 딱 이 사람이 오민석 판사가 한정석 판사보다 훨씬 선배거든요. 네. 이 사람이 26기인가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이 세 명 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 3명 다 네. 청판 후배란 말이야. 그렇죠. 네, 정말 23기. 3기인데 네. 이쪽이 지금 24기, 뭐 5기, 6기 이렇다고 지금. 네네네. 저 한 판사는 저 밑에 네. 뭐 30몇 개였는데. 그래서 이들의 영장 전담 판사의 전성시대 언제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죠. 우병우 지금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 얘기 한 번만 하고 넘어가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정말 쿨하네요. 어떻게 자연사?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법적인 법적인 처벌 말고? 법적인 처벌로? 뭐 법적이든 뭐 자연적이든 어떤 형태든. 네. 용기자. 우병우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거기 가로까지 넣었네. 네. 지금 이제 우병우로 꼬리 자르기를 할 수 있던 검찰이 우병우를 놓침으로 인해서 우병우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해야 되는 위기 상황에 온 겁니다. 예. 왜냐하면 우병우를 쳐내고 새로운 사람을 검찰의 어떤 내부 수장으로 핵심 코어로 했다고 하면 그동안의 모든 잘못됐던 관행들이나 그 과오들을 우병우와 김기춘한테 떠넘기고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살아날 방법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마지막 선택에서 결국은 우병우의 손을 쥐어줘 버린 거예요. 이게 도마뱀 꼬리를 자르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도마뱀 자체가 죽든 살든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우병우가 장악하고 있었던 지금도 장악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많은 검사장급 또는 판사라든지 우병우 동기와 우병우와 김기춘이 심어놨던 사람들은 현재 특검의 수사 결과와 탄핵 이후의 법리적인 논쟁에 대한 어마어마한 정치적 부담을 지고 이걸 해나가야 될 거란 말이죠. 이거를 끝까지 막고 덮고, 왜냐하면 우병우와 관련돼서는 연관자 어떤 사람도 법적인 처벌을 받은 예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왔던 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똥을 덜어내려다가 결국은 똥에 깔려 죽는 거야, 같이. 이제 우리 사법조직은 이번 정권을 통해서 현재 있는 우리의 그 검찰 사법조직들은 완전히 조직 자체에 종말을 고했다. 니들은 한 명도 이제 살아남지 못한다. 라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이 너무 커서 배설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린. 그렇죠. 내지는 좀 할 얘기는 아닌데 또는 뭐 검찰 조직이 마지막 기회였던 검찰 조직의 암세포와 같은 우병을 도려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항암 치료를 거부한 그렇죠. 상황이 됐다. 이제는 엔딩으로 간다. 쉽게 말해 용 기자는 우병우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찌라시님은 이제 검찰 니들은 다 죽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검찰 현재의 이 문제가 심한 권력의 신여인 검찰 조직의 상징적인 인물로서의 우병우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과 니들이 우병우를 끌어안았으니 같이 다 뒤지게 생겼다. 그럼 남배우님은 어떤 입장입니까? 제가 뭐 별 다른 입장이 있겠습니까? 이하 동문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줄 몰랐죠. 네. 아니 이게 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능숙한 진행. 죽어야 됩니다. 이 자들은. 네. 정말 참 환골탈태 마지막 기회마저 떨쳐낸. 어쨌든 뭐 이재용 구속영장 던지고 이재용에 대해서 11월 12일 제가 대구 촛불 집회에서 정확히 이 발언을 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대로 진행됐지 않습니까? 문영표 얘기하고 삼성물산 인수합병 과정 얘기했고 국민연금의 혈세 낭비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악의 씨앗 뿌리 요 장면이 몇 분 안 돼요. 이걸 그 발언을 유튜브 30만 조회 아닙니까? 합쳐서 여기다 넣으면 딱 떨어집니다. 현장의 소리를 찾아서 박정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대구사범에서 사대부고에서 교표를 잡다가 일용의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견마지오의 심정으로 혈서를 쓰고 만주공관학교 간 친일파 아닙니까? 대표적인. 그렇죠? 견마지오가 뭡니까? 개와 말처럼 충성을 다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달리던 말이 달려서 지금 정유라의 말이 됐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 말은 누가 사줬습니까? 삼성이 사줬죠? 이병철이 손자 이재용이가 지배하고 있는 삼성이 사줬습니다. 맞죠? 똑같습니다. 3대에 걸쳐 부정이 입학하는 최태민의 일가 그리고 삼성이 왜 말을 사줬을까요? 프로야구에 축구에 투자하지 않으면서 왜 승마에 투자했을까? 말을 사랑해서 왜 그랬을까요? 작년에 나왔죠?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이 3분의 1의 가치도 되지 않는데 3배 이상의 주식가치를 평가해서 인수하게 합니다. 왜? 이재용이 42%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 삼성물산의 1%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성물산의 대주주는 국민연금입니다. 우리 세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수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문영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지금 국민연금 이사장이 국민연금 전문위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인수합병을 해주라고 합니다. 그럼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 국민의 돈 1,000억을 삼성이 또 가져간 겁니다. 또 우리는 또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뿐 아니라 그 이면에 삼성이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쪽 뒤에 일본의 충성맹세를 했던 박정희가 있었고 이쪽에 삼성이 있었고 이쪽에 박근혜 대통령 출생지가 500m 앞에 있죠. 맞죠? 저 뒤에 전두환이 나왔던 종문초등학교 있고 여기에 노태우가 다녔던 도경북고등학교가 있죠. 예. 모든 대한민국의 악의 기운이 여기다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박근혜 정권과 삼성을 누가 만들어줬습니까? 우리가 만들었죠. 전국에 수백만의 촛불이 타고 있지만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우리가 뿌린 악의 씨앗을 우리가 걷어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상 남배우의 팩트 폭력이었습니다. 네. 이재용까지. 근데 우병우는 저하고는 원래부터 안 좋죠. 네. 네, 우승경 사건 때 우리 남씨, 의령남씨 집안이
43명이 몰살당했기 때문에 네. 우벙건 같은데 사적인 우시들 다 싫어하는 건 아닌데 네. 아쉽습니다. 어쨌든 아니, 본인이 돌아가신 건 아니죠? 우리 동성동본 우리 집성촌에서 이게 방송을 이 정도 활용하셨으니까 그 군수 정도는 꼭 출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제가 좋죠. 아니 뭐 대권까지는 못 가더라도 군수 정도는 뭐 충분히.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훌륭한 대권이신데요. 그래도 난 이쪽엔 줄 안 될라네. 뭐 줄 필요 없고요. 대구시장 정도 어때요? 저는 뭐 조직과 줄에 의존한 그런 정치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최순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저희 정책과 내용으로. 군수 무시합니까? 작은 조직이라고 해도 그 생리 구조는 똑같습니다. 독립영화라고 해도 블록버스터하고 영화의 구조와 과정 만드는 제작 공정 똑같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네, 지역사회에서 꼭 등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북 장수군 방금 제가 얘기한 건 너무 이재명 시장 논리인가요? 네, 전북 장수군 군수님께서 네. 그 거의 장수가 특산물이 사과잖아요. 네. 사과 농장을 하세요. 네. 그 농장의 이름이 한표 농장입니다. 한 표 줍쇼. 네. 예, 제가 꼭 대선 전에 하고 싶은 프로가 하나 있었는데 한 표 줍쇼 하고 싶습니다. 그 집집마다 찾아가서 아무 집이나 데려올라가지고 문 열고 이제 뭐 그런 거 강호동 구걸하는 이경규 씨가 JTBC인가요 하는 것 중에 한 끼 줍쇼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데나 문 열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가서 이제 여론조사도 되고 또 밥을 먹으면서 이분들의 성향도 들으면서 또 웃겨드리면 또 표심이 바뀔 수도 있고 뭐 제 의도 간악한 의도는 있으나 야권을 찍으라는 얘기죠. 좀 가서 표 누르고 저는 누굽니다. 식사 한 끼 하시면서 한 표 줍쇼. 괜찮잖아요. 이거 누가 좀 들었으면 예능 좀 진행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가 그래도 이제 쩌리 부분이 있습니다. 신넘버 3에서 자주 우리가 수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입니다. 쩌리 특집, 쩌리 코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누굽니까? 정운찬. 이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분께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계시지 않습니까? 네.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른정당 입당을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정 전 총리가 바른정당 입당을 타진 중이다. 네. 그래서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이 참 헷갈립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이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어느 쪽으로도 아직 기울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분도 간운찬이 되는 겁니까? 간복이 이제 시장에 나섰습니까? 그렇죠. 간운찬. 이분 바른정당 가시면 너무 헷갈릴 것 같지 않아요? 정운찬? 그렇네요. 전 벌써 헷갈리는데요. 이분은 바른정당도 간보고 있고, 네. 또 국민의당도 간보고 있고. 이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저의 연애담하고 비슷한 상황인 겁니다. 연애 역사입니까? 연애 기법? 현실의 연애하고 똑같은 겁니다. 제가 수지 씨하고 한희 씨를 놓고 누구를 사귈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누구한테 연락을 할지를 꾸준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누구한테도 기울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마음의 포용으로 누구에게로 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을 했으나 아무래도 우리 사이의 애정의 벽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겠다는 제 연애의 소신을 밝힌 거죠. 졸지에 그 사람 그러니까 수지 씨와 한희 씨는 저를 안 적도 없고 오라고 관심 보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랑 사귀다 헤어진 관계로 남들한테 보여져 버리는 뭐 이런 거와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멘션 효과라기보다는 물귀신 효과가 될 수 있어요. 혼자서 질러놓고 혼자서 책임 못 지니까 혼자서 우리 사랑은 이걸로 끝이야 라고 끝내버리는 이런 연애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우리 새날의 찌라시님 같은 경우는 팟캐스트 쪽은 조금 만만해서 아무데나 찔러갖고 해서 다 출연하고 연애 쪽은 거절당할게 두려워서 계속 혼자 저울질하고 고민하면서 그분들도 같이 죽여버리는. 아니 왜 그게 그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해석할 때는. 아니 정운찬 씨가 그런 식의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저도 봤는데 사실은 이 정운찬 전 총리가 늘 얘기한 게 동반성장 아닙니까? 결과는 동반 자살로 끝날 것이다. 삼지대에서 다 같이 엔딩하는.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분리수거하기 좋은 같이 쭉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좋은 역할일 수도 있죠. 빅텐트를 통째로 갖다 버리면. 그렇죠. 이 텐트가 쳐봤자 얼마나 큰 텐트 되겠어요, 이게. 네네네. 이 텐트 어느 정도 스몰 텐트, 빅 텐트 얘기인데 텐트가 얼만큼 될 것 같아요. 이게 텐트 칠 수 있는 정치적 역량이 됩니까, 이 양반들이?
뭐 텐트를 뼈대도 올리기 힘들 것 같고요. 네. 결국 그 근처에 이 대충 기웃기웃했던 거 자체는 그냥 통째로 다 쓸어서 불질러 버리는 게 제일 좋은 처리 방법이 아닌가 싶네요. 그럼 제2의 토굴이 될 수 있다. 네, 아주 토굴에서 기어 나온 약사를 봤으니까 불질러서 다시는 쓸 수 없게끔 멀리 내다버려야죠. 강제 이민제도 같은 걸로 좀 발동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토굴이면 토굴에서 나온 분, 토굴의 그 산증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 토굴에서 마늘을 좀 뭐 많이 한 100일 이상 있었잖아요. 근데 좀 많이 드시고 나왔더라면 사람 돼서 나왔을 텐데 이렇게 같이 죽게 되는 또. 참 이런 정운찬 전 국무총리시잖아요. 예. 그리고 동반성장연구소 같은 데서 이사장도 하고 계시고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좀 그 은퇴하고 창업하시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은퇴하고 창업하고 싶은데. 그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공무원 오래 하시다가 창업하시려고 한다고 어른께서 그러시면 왠지 막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대부분 지금 자영업에 엄청나게 실패하고 있죠. 그렇죠. 그렇다. 치킨집 할까 족발집 할까 뭐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키스방 할까 성인 오락실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권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마음복국수를 하라고 계속 날로 번창하잖아. 그 자영업에 지금 엄청난 그리고 가계비 1300조 시대에 서민들이 계속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때 이게 참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정운찬 정 총리님 그래도 아직 텐트 칠 여력 있을 때 기술 배우세요. 그렇게 할까요? 그래도 이렇게 이룰 거 많이 이루신 분이 도전을 하신다니까 그냥 화이팅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화이팅해서 같이 불살라버리라고? 그래도 키스방은 아닙니다. 참 이분 정말 답답하게 짝이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얘기를 좀 숨가쁘게 했어요. 좀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두 분 뭐 특별히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또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진행의 달인. 역시 영화 한 편 안 보고도 GV를 할 수 있는. 요거 보세요. 이거는 이게 선이라고 봐야 됩니까? 강력한 역량. 이런 훌륭한 역량 아무에게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실물을 옆에서 보니까요. 이영 기자의 그 CPU가 약간 연산 처리 기능에 어느 쪽 회로가 한 군데 빠져 있네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처리가 나오는데 항상 그 한쪽 편으로만 결과물이 이상하게 편향적으로 도출돼 나오는 듯한 그런 게 보여지는데요. 굉장히 훌륭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영 기자 같은 경우 램은 좋은데 미스프린트가 나는. 네, 알겠습니다. 램은 잘 돌아가요. 어쨌든 이번에는 정말 남배우님의 엄청난 진행 능력.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깊이 인상받았습니다. 계속 출연료를 안 받고 싶어서 이런 겁니까? 네, 뭐라고요? 한식부피를 안 사주고 싶어서 날 계속 칭찬하니까 불길한 조짐이. 언제부터 저희 새날에 성과급제를 도입하겠다는 그 선언이 있었습니다. 네. 같이 출연을 했어도 멘트 길이 따라서 돈을 하등 지급하겠다. 제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많이 던진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적절한 포인트에 중요한 핵심을 한두 개씩 던져주는 것도 다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주연이라서 출연료를 많이 받고 조연이라서 적게 받는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팟캐스트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역량 안에서 기여한 만큼 대접받고 모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나. 저도 이제 오래 얘기를 했더니 혀가 꼬이네요. 네. 그런 말로써 오늘 방송 출연 소감을 맺고 싶습니다. 지금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신 축에 속한데 진행하시다 잊어버리셨나 본데요. 네. 절반 정도는 남배우님이 하신 거예요. 제가 제일 많이 했습니까? 그럼요. 물론이죠. 잘못했습니다.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그거 지금 나에 대한 비판이시죠? 아니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출연료를 많이 가져가지는 말자 아닙니다. 뭐 그런 뜻이죠. 아니, 신넘버3는 모멘트 무임금 뭐 이런 제도가 없습니다. 멘트를 많이 해도 안 줍니다. 쉽게 안 줍니다. 이거는 최저임금법에 저촉이 되는 거군요. 언젠간 주겠지요. 네. 그게 이쪽 상황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얘기 하나만 더 해봅시죠. 이번 촛불 집회에 또 이제 충돌이 예상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우리나라가 그 노인 빈곤율이 그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이런 나라에서 이런 사업이라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노인복지 차원에서는 긍정적이지 않나.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이 태극기 집회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거는 그 사전 뇌물죄입니다. 5만 원씩 매주 꾸준하게 지급하면서
사람들한테 꾸준한 그 뇌물을 매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매표 행위거든요. 강력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저들이 3월 1일 날 최소 50만 이상을 모은다고 하는데요. 50만 이상을 모으려면 1인 5만 원씩만 따져도 250억을 풀겠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래서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근데 몇몇 분들은 진짜 그냥 무료로 나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진짜 궁금하고. 그렇죠. 예. 그 출처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좋은 일을 어디서 하는지. 보건복지부에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혹시 모르죠. 그래서 저도 같은 맥락인데 예. 이게 이제 이념 논쟁으로 가기보다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의 문제로 봐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요. 노인빈군율하고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신념을 가지고 나가는 분도 뭐 서석구 변호사처럼 그런 분도 몇 분 계시겠지만 상당수는 자신의 여가를 활용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나 생계나 이런 것 안 되고 그 상황 속에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햇볕 정책 형태의 이게 복지란 따뜻한 햇볕을 씌워드리면 이분들이 실제로 진짜 신념화돼서 나간 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선돼야 할 문제죠. 나가서 신념화되는 분들이 그렇지. 계시죠. 예, 속아서 가짜뉴스 등등. 예. 그래서 그렇게 되자면 우리가 대립 대 대립의 형태가 아니라 따뜻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해서 이분들이 그러한 것에 오염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5만 원씩 하고 예를 들어 자기들이 뭐 촛불 집회 2배, 3배다 얘기하고 뭐 200만이다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200만이 예를 들어 5만 원씩 하면 뭐 엄청난 금액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1년에 집회를 48주, 50주 잡고 그러면은 이게 이건 뭐 거의 기초연금 수준인데. 제가 생각하면 이게 기본소득이죠, 기본소득. 그렇죠. 이게 한 200만 명이 나갔다고 치자면 자기들 주장이니까 아니까 선의를 연인원으로 그렇게 쳐서 그렇죠. 선의가 유행이니까. 선의를 믿고 일단 한 번에 태극기 집회 200만 온다고 치고 그렇게 계산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이게 얼마 되죠? 5조쯤 될 겁니다. 5조.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5조입니다. 5조. 5조면은 5천만 국민한테 연간 100만 원씩 기초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죠? 200만 명이 5만 원씩 받아서 50조, 예를 들어 50번 나가면 5조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1000억에 50번씩 5조 그러면 맞습니다. 자, 역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복지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이재명 시장이 성남에서 3대 복지 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상교복, 그다음에 산후조리원, 청년배당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다 합쳐도 194억인가 2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100만 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만 명에다가 우리가 나라로 5천만으로 곱하기 하면 50배 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200억 정도니까. 아, 이거 무슨 회계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1조 하면 돼, 1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해도 1조밖에 안 들어.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져가고 있는, 예를 들어 이게 지불하고 있는 게 만약에 자기들 주장에 의하면 5조라면 1조만 해도 성남시의 3대 복지 정책을 대한민국에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노인복지 쪽으로 간다면 또는 여기에 남아있는 돈을 태극기 집회에 가지 않고도 살려는 의지가 있고 살 수가 있는 분들에게 기초노령연금 등으로 해서 기본소득으로 맞춰준다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금액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만 명이 5만 원씩. 약간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 얘기 왜 드리냐면 복지 차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되겠다. 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의미에서 폐지를 죽거나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도 저 그런 목적으로 가는 분도 많이 있고 왜냐하면 예전에 어버이연합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런 차원에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 달에 그렇게 하면 50만 원 모으고 이렇게 얘기가 인터뷰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진짜 우리 사회가 경제력이 되니까 복지 차원에 접근해서 어르신들이 좀 더 행복한 노후를 거기 와서 막 악을 쓰고 그게 참 본인한테도 좋지 않잖아요. 안타까운 생각이 좀 많이 들었다. 제가 이 계산은 지금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 다시 한번 해보시고 편집 과정에서 계산이 틀린다면 빼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뭐야 이게 중간에서 두 판은 우리한테 다 돌리고 틀렸으면 빼. 아 정말 능숙한 진행입니다. 네. 아니, 이제 이게 이제 숫자를 빼라는 의미도 있지만 분리하면 내가 빠져나가겠다는 의지도 있겠죠. 네. 예, 저를 그 진행꾸라지로 보지 마십시오. 입법꾸라지도 아니고. 자, 마지막으로 1부 마칠 시간 다 됐습니다. 자, 오늘 처음으로
토미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거의 마지막이라고 봐야죠. 아, 그렇습니까? 네. 굉장히 단언적으로. 아까 특검 위원장은 물가 안 나갔죠. 우병우는 안 되죠. 뭐 바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자, 오늘 소감 한번 신넘버 3에 대한 소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재미없는 코미디 프로에 출연하게 돼서 엄청나게 감사드리고 싶어요. 재미없다면서 본인 왜 웃습니까? 아니 옆에서 이 기자가 웃길래 그래도 속은 있구나 싶어서 같이 웃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 신넘버 3의 매력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네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제 어려울 수 있는 정치를 이렇게 쉽게 수사적인 언어 없이 진짜 편하게 이웃 친구들과 술 한잔 먹고 하는 얘기처럼 던질 수 있는 방송이 있다는 게 너무 좋고요. 뭐 대본도 제대로 없고 사전 협의도 없이 방송 5분 시작 전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긴 시간을 거의 애드립으로 풀어내는 두 분의 내공에 정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임마저 느껴지지 않네요. 예. 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안에서 이 김민희, 홍상수에 대한 어떤 그 차가운 시선, 예. 그리고 참 편향된 윤리관, 임신한 아내를 두고 바람을 펴서 걸려도 그냥 지나가고, 여배우랑 성추행으로 고발을 당하고 막 법정 투쟁을 벌려도 여전히 흥행 배우로 자리 잡고 있는 남자 배우에 비해서 왜 감독과 여배우에 관한 잣대는 이렇게 가혹한가 하는 부분을 좀 상대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요지는 연기는 원래 발부터 시작한다. 발연기에서 시작해서 얼굴에서 완성시킨다. 네. 이런 의미네요. 저는 그런 점에서는 뭐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논란되고 있는 부분을 뭐 여기서 결정적인 뭐 얘기를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영화는 영화로 봐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들의 사생활에 대한 평가는 또 논외로 하고. 뭐 예전에 뭐 잉그리드 버그만도 있었고 뭐 많았잖아요. 그런 케이스들이. 그렇습니까? 예, 그럼 뭐 거기는 뭐 로셀리니 감독하고 양쪽 다 유부남이었죠. 근데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또 남편이 또 계속 바람을 피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거에 비하면 특히 이제 찌라시님께서 얘기하신 여배우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혹한 것 같지 않냐. 뭐 그게 뭐 아주 예를 들면 성추행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런 얘기는 좀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냐. 연기자는 또 그런 젠더 감수성이 특별히 뛰어나잖아요. 글쎄요, 그건 남녀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네, 그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작가가 제기한 것 같은데 이견이 존재하지 않아서 조금 밋밋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광고가 있다고 하는데 광고를 직접 우리가 해보기로 하죠. 최고의 음질, 갑자기 음질이 좋아지는 거야.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안 좋았는데 자, 광고할 때는 음질이 좋아지는 겁니다. 다시 살아 숨쉬는 역사, 고조선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풀뿌리 한국사라는 책입니다. 2월 7일에 발간되었고요. 고성윤 작가님께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제 후배입니다. 친한 후배인데 루크하우스라는 곳에서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한국사를 통사적으로 접근했다 이렇게 부르고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여기의 내용은 주로 인과관계, 그때 그 정책이 왜 나왔고 어떤 결과가 빚어졌을까 중심적으로 서술을 했다고 하고요. 고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최근 세사는 지금 없습니다. 거기까지 나와 있고요. 핵심 포인트는 민중의 생활과 민중의 관점을 중심적으로 민본. 지금 우리 이제 대한민국 뭡니까? 밀본 아닙니까? 밀본이 아니라 민본의 관점에서 또 촛불 전국에서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큰 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 녹음 시작하기 전에 좀 봤는데 네. 잘 쓴 교과서 느낌입니다. 잘 썼는데 좀 잘 쓴 교과서. F입니다. 저는 사실 교과서를 좋아해요. 역사나 교과서만 한 게 없죠. 깔끔하게 쓰여졌다. 깔끔하죠. 네. 그리고 몇몇 그 교과서에서는 나오지 않는 몇몇 포인트, 그러니까 다 읽어보지 못했으니까요. 몇몇 포인트들을 보면 괜찮은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저는 이거 역사 관련된 책이 교과서 같은데라는 건 저한테는 칭찬이고요. 그렇죠, 칭찬입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이제 좀 괜찮은 요소들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DNA 자체 광고에 대한 거부증이 좀 있어요. 한마디 덧붙이려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용기자는 지금 이 광고에 대해서 굉장히 선의로 했어. 결과는 스텝이 꼬이면서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안희정 지사 같은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풀뿌리 한국사. 자, 이 책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그 작가님이시자 또 찌라시계의 거성 아닙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등단을 한 작가고 그렇죠. 제가 원래 동화 작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역사책을 볼 때 우리 흔히 위인전 느낌이 들면 그거는 상당히 주관적인 느낌으로 역사가 쓰여져요. 왜냐하면 객관적이지 않고 주인공만 아름답게 포장하기 위해서 주변의 모든 것을 나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있거든요. 역사 드라마 같은. 예, 일부의 역사책들이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 안에서는 주인공을 국민한테 맡겼던 게 당시 백성들한테 맡겼다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대동법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세금을 낼 때 세금을 전부 각자 특산물로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놈은 이제 물고기를 내고 어떤 놈은 단비를 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얼마나치를 내는지 모르니까 심하게 쌀을 한 선 받아가는데 물고기는 100마리를 한 2서머치를 내라고 할 수도 있고 단비는 100마리를 한 10서머치를 바치게 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탄핵이 일어나나 명절도 상관없이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죠. 그러면 거의 팟캐스트계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같은. 그렇죠.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시작한 방송이 끝도 없이 연결되고 있는. 네, 둘 중에 하나죠. 청취자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투철한 프로오시거나 아니면 정말 할 일이 없으시거나. 습관성으로. 네. 근데 이제 3년 하셨는데 양으로 엄청난데 여기 우리 용 기자하고 저는 5년씩 했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계에서 우리 합치면 10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짬밥으로는 우리가 네, 저도 마치 공룡을 보고 있는 시조새를 보고 있는 타조의 마음이 드네요. 예, 뭐 일부에서는 저보고 팟캐스트계 태조다 이런 소리도 있는데 이 바람을 하면 이렇게 해야 되나 회군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예. 송 작가님 또 야대야 프로그램도 하고 계시죠? 네, 지금 스마트 미디어 N의 그 앞으로 주목받을 메인 팟캐스트가 될 야대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상황 거의 뭐 세수대야나 개밥그릇 신세 아닙니까? 2000 몇 등에서 시작해서 170위까지는 끌어올렸습니다. 2000 몇 등도 기록이 됩니까? 네, 뒤져보면 나오죠. 성의만 가지면 찾을 수 있어요. 예전에 1000위까지 있었어요. 그 스크롤이라는 굉장히 훌륭한 발명품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2000위까지도 스코어가 나와요? 그럼요. 뭐 9000 몇 위까지도 다 나오구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팟캐스트가 아주 많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팟캐스트계 찌라시라고 불러야 되나요? 송 작가라고 불러야 되나요? 뭐 아무렇게나 부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찌라시즘의 창시자. 네네. 시잘데기 없는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그 안에 항상 늘 듣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정보가 있죠. 쫄깃한 게 있죠. 쏠깃한 게 있어요. 찌라시의 특징이죠. 짜릿하고. 이렇게 능숙하게 진행을 하시나요? 원래 제가 진행을 많이 했어요. MC를 많이 했고 원래 잘하는데 약간의 편견과 사람들의 선입견 이걸 가지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번 방송 들었지 않습니까? 원래는 되게 이렇게 그 이 작가님이랑 그 청파님 계실 때는 되게 이렇게 막 구박받고 말을 길게 해서 요거도 먹고 그런 캐릭터였는데 오늘 진행이 아주 깔끔하시니다. 뭐 시작한 지 5분 됐는데 언제 또 갓길로 빠질지 압니까? 기다려봐야지. 제가 실개천이기 때문에 갓길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제가 항상 그 남배우님 요구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이거 틈새를 파고들 새가 없는 완벽한 진행. 괜찮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요건 이제 익숙합니다. 뺐다고 들은 것도 아니고 5년간 먹었는데 충분합니다. 자, 우리 그 송 작가님 마침 그 얘기를 하셨는데 외모를 보면은 저번 시간에 우리가 소개를 했거든요. 김정남의 거의 도플갱어다. 또는 뭐 중국 공산당 중견 간부다. 여러 설이 있는데 또는 또 시진핑의 숨겨진 큰아들이다라는 설도 많이 큰아들살. 당분간 말레이시아에 못 가시게 될 것 같다고.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동북 삼성이나 동남아 국가를 여행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 이미 뿌려져 있는 공작원들한테 오해받아서 납북될까봐 함부로 나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다행히 좀 뭐하고 이번에 이제 저희 도플갱어의 죽음으로 인해서 좀 더 이제 해외 여행이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소개가 됐으니까 저 사람이 분명히 김정남이라고 확신을 하더라도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죠. 이제 괴담 사이트 같은데 알고 보니 김정남은 죽은 게 아니었다. 뭐 이런. 심지어 제가 이제 공항에서 잘못 사진이 찍히가 돼서 그런 괴담 사이트에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굉장히 모든 면에서 유사합니다. 사고의 자유분방함, 외모의 풍채의 듬직함. 이런 외모와 풍채가 동남아시아 쪽 지도자에 가장 어울리는 전형적인 전형적인 외모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좋게 말하면 중국 거지. 중국 부자죠. 한국에서 보면 이제 한국 거지 이렇게 보이는 그런 차이인 거죠.
율도국 하나 동남아에 건설하시고 저분은 3대세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를 잘못 만나신 것 같습니다. 시대를 잘못 만난 거죠. 시대도 그렇죠. 우리도 예전에 60년대 뭐 이럴 때는 그 외모가 대표적인 사장님 외모죠.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전혀 중요하지 않죠. 이번은 좀 우리가 강조해드리다. 예. 아니 그 게스트에 대한 그 배려가 너무 훌륭하시네요. 아이고. 저도 제 외모를 갖고 이렇게 5분 이상 얘기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 우리 얘기 좀 해볼까요? 그러면 작년 이맘때 정확히 2월 21일입니다. 네. 팟캐스트 신넘버 한놈만 패는 정치시사 코미디 팟캐스트 신 넘버 3 77회 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 출석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또 한다고 했다가 이런 것처럼 네. 우리 신넘버 3 2주간 쉬겠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이번에 했다가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 쉰다고. 예. 그것은 선견지명. 그렇죠. 북한과 같은 굉장히 알 수 없는 그 돌발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트 던져서 바로 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네. 결국은 우리가 돌아왔고 여기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반응. 둘이 괜찮은데? 이건 뭐야? 재밌네? 어찌 이런 일이 이런 반응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남배우님을 좀 더 욕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그렇네요. 예. 네. 제가 최근에 너무 많이 맞춰가지고 큰일인데 남배우와 이용화의 위험한 동거 네. 시즌 2 네. 매번 시즌 바뀝니까 이거? 저는 다음 주엔 3입니까? 그렇네요. 위험한 동거 네. 동거인 남배우 남태우입니다. 자, 두 분 인사하시죠. 자,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먼저 네. 우리 용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남배우님만 잡으면 된다. 네. 이용입니다. 저만 잡는. 네, 그렇습니다. 잘 잡혔습니까? 차차 잡아 나가야죠. 곧 잡힐 것 같습니까? 남태우 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잡아 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쇼트랙 중국처럼 자꾸 제 무릎 쪽으로 손을 잡고 되는. 곧 위험합니다. 잡힐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 뻥이 정말 뻥이다. 라는 걸 입증할. 근데 팟캐스트면 팟캐스트지 팟캐스트는 뭡니까? 그러네요. 네. 누가 팟캐스트라는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네, 혼자 하셨습니다. 발음이? 팟캐스트. 팟캐스트. 신 넘버 3. 네. 좋습니다. 제 발음이 좋을지 모르겠네요. 네. 자, 오늘 이 자리를 꽉 채워줄, 제가 봐도 이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 분을 소개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본인의 소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실을 알리는 진보의 파랑새, 새가 날아든다에서 가장 큰 새를 맡고 있는 찌라시 송명훈 작가입니다. 사실 우리 존재감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외형상으로야 김용민, 맞먹는 그렇죠. 그런 존재감을 갖고 있지만 팬덤은 저도 그 못지않게 끌고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알았어요. 신넘버 3가 정치 팟캐스트가 아니라 코미디 팟캐스트였군요. 저는 분류가 정치 쪽인 줄 알았는데. 코미디로 돼 있죠. 정치 코미디, 정치 예능을 표방하고 있었는데 어느 쪽으로나 이렇게 1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관계없죠. 네. 코미디 팟캐스트 중에 가장 안 웃긴. 그것은 자인하는 겁니까? 글쎄요. 그렇게 개그 요소가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원래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헌재 판결 때문에 그렇죠. 법에 우리가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아쉬움이 있었죠. 시작은 코미디 팟캐스트였는데 최근 몇 주 동안은 계속 법률 팟캐스트. 다시 코미디로 돌아옵니다. 법률 구조공단 및 법원과 함께하는. 이것은 마치 1등 하겠다고 유치원 운동회에 나가고 달리기 시합하는 것 같은 꼼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부뜩 들게 되는군요.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으나 비춰지기는 꼼수로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치원 운동회에서 달리기 했는데 그래도 1등 진 거죠. 시작부터 세 사람이 모이니까 자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찌라시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가 날아든다 아주 오래 하셨죠? 얼마나 하셨죠? 시기로는 이제 3년 정도 하고 있는 거고요. 횟수로는 2,100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몇 년도 하신 거죠? 14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4년. 2014년 3월부터 이제 올 3월이 되면 만 3년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그동안 이제 꾸준한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네스북에 올라갈 무려 2,100회가 넘는 방송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최다 팟캐스트, 월드 공인 최다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입니다. 그러면 3 곱하기 365 해서 그럼 도대체
일주일에 몇 회를 하신 겁니까? 일주일에 이제 14회는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곁다리로 남는 방송들은 저희가 또 채널2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만 3년 하셨는데, 만 3년이라고 해봤자 1095일밖에 안 돼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하루 1회가 넘는다, 그죠? 하루 2회 하신 거네요. 네, 거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중간에 하루도 3가 그때 1위를 찍었죠. 아하. 딱 1년 전입니다. 제가 없을 때군요. 네. 직전이죠. 그러네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이군요. 네. 들어오고 나서 이제 하향세를. 그럼 이용의 저주인가요, 그것도? 제가 알 수 없죠. 제가 그래도 들어오고 나서 4위까지 찍었어요. 제가 댓글 욕까지 해가지고. 이용 집권 초기까지는 네. 그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네. 이용 중기부터 서서히 조금 아픔 겪고 뭐 이렇게 됐죠. 네. 네. 저도 뭐 일조했기 때문에. 1위가 뭐 그리 대단한가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새로운 게스트 모셨으니까 그 정신으로 1년 전 정신으로 다시 우리가 잘 달려보자. 그런가요? 말씀드렸고요. 이거 뭐 순위 떨어지면 내가 다 뒤집어 쓰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되면?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 어차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남의 밥상인데 뭐. 저런 마인드 좋습니다. 네. 이렇게 무책임하게 해야만 나라가 잘 됩니다. 자, 너무 책임감 가지고 했다가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됐습니까?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죠? 네. 자,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근황 한번 얘기해 주시죠. 여기장. 저는 열심히 또 팟캐스트를 만들었고요. 네. 또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그냥 기존에 하던 팟캐스트. 일상적인. 예. 매주가 전쟁입니다. 팟캐스트를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 뭐 이런 거 다니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린이집에 갈 나이인가요? 아드님이? 어린이집은 따로 들어가는 나이가 있진 않고요. 시립 어린이집에 드디어 차례가 돼가지고. 나이가 됩니까? 아니요, 그 순서. 몇 년 뒤에? 네, 태어날 때 줄 서가지고 이제서야 차례가 옵니다. 네. 어렵군요, 그게. 네, 그렇더라고요. 공공보육 차원에. 네. 예. 거기에 이제 당첨이 됐다. 그렇죠. 순서가 온 거죠, 뭐 당첨이라기보다는. 자연적으로. 그리고. 그러고 살았네요. 일주일이 훅 지나갔습니다. 한 주는 육아와 팟캐스트에 집중했다. 네. 자, 송 작가는 뭐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올해 시작하면서 목표를 세운 게 팟캐스트 상위 1위부터 50위권 안에 드는 모든 팟캐스트에 찬조 출연을 하는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많은 팟캐스트를 스스로 자진 방문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불금쇼 다녀왔고요, 지난주에. 그다음에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여기 다녀왔고요. 예. 이번 주 초에는 이제 SBS 톡톡사조라고 하는 데 가서 찬조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매주 4회 내지 5회 다른 팟캐스트를 방문하면서 간을 좀 보려고요. 네. 그쪽에서 요청이 없었는데도. 제가 스스로 간다고 했습니다. 네. 거절하는 곳은 없던가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네. 저하고는 상당히 좀 다른 상황이네요. 어떤 상황이신데요? 불러도 안 가는 상황이신 거죠.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는 EJ에 또 갔었습니다. 그 박지훈 변호사하고 했던 게 재밌다고 해서 그 수다쟁이 특집 뭐 이렇게 해서 2편 해서 갔는데 가니까 최욱 씨가 있더라고. 시끄러웠겠다 그 방송. 네, 그래서 뭐 제가 얘기를 별로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반응은 좋았는데 제가 그 전날 신넘버 3 녹음하고 나서 우리 그 송 작가하고 술을 마시다가 과도한 어떤 그 엑셀레이팅으로 인해서 그렇죠. 자동차를 들이받아가지고 제가 그러니까 백미를 깨고 달리는 사람이 서 있는 차를 받았는데 차가 반파가 됐어요. 그렇죠. 놀라웠습니다. 아주. 저의 에너지를 아직도 느꼈습니다. 네, 그렇죠. 어디 다치는 일은 없으시죠? 뭐 차가 많이 다쳤죠. 차가 심하게 다쳤죠. 그 요즘 차들이 얼마나 허술하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제가 다 물어주고 그 다음 날 사람이 차를 받아서 차를 물어주는. 아프긴 제가 아픈데 제가 물어주고 그 다음날 EJ 출연해서 EJ는 출연료가 거의 그 칸트급으로 순식간에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돈으로 바로 거기 얼마요? 차를 거기도 섭외를 셀프로 해봐야겠구나. 네, 거기는 거절을 잘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갔는 게 있는데 내일은 제가 또 이번에 EJ 같은 경우는 종방을 한 주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마지막에 최다 출연해죠. 제가 매번 대권 후보보다 많이 나갔습니다. 했는데 내일은 제가 십시일반 차원에서 신넘버 4 거기도 지금 이제 2명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쩐당이라고 프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니까 신넘버 4인데 2명이 나왔어요. 제목을 바뀌었죠. 쩐당.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번에 재심 영화의 감독님이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지금 흥행 1위잖아요. 그 다음 편을 뭐 저하고 하겠다 해서 내일 가는데 쩐당에는 감독님이 누구시죠? 김태훈 감독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 아니에요? 예. 예전에 그거
또 하나의 약속 그것도 하셨고 뭐 많은 작품 잔혹한 출근해서 잔혹한 스코어 받으시고 네. 고생하셨다는 요 얘기는 좀 아껴둬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거기 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분 저 기억하시나요? 김태형 감독님. 그런가요? 네. 이용을 기억하요. 예, 언제 한번 뵙지요. 예. 이렇게 다 인연이 되는군요. 그래서 거기에는 제가 십시일반 차원에서 이제 내일 출연을 해야 되고요.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이거 지금 민주종편이라고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 그다음에 정의당에서도 신규 프로그램 하려고 했었거든요. 둘 다 자기들이 요청했습니다. 네. 네, 자기들이 갑자기 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불렀다가 예. 한번 불러봤는데 넙죽하신다고 그러니까 됐어요. 그리고 거절하시. 아니 불러온 게 아니라 둘 다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네. 제가 뭐 진행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부르고 안 되는 이런 케이스고 우리 찌라시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간다고 해서 네. 간다고 했는데 거절된 것도 아니고 또 가서 또 하고 네, 굉장히 그 팟캐스트계에 지각 변동이 심한 것 같은데 팟캐스트계의 메뚜기로 네. 잘 지내시고 계시고 저는 뭐 이상한 자기들이 하지 않고 자기들이 다시 예를 들면 정의당 같으면 대선 후보가 결정났기 때문에 대선 후보 홍보에 집중하기로 했다. 자기들이 처음에 팟캐스트 예능 팟캐스트 하자고 요청해놓고 안 한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아무튼 뭐 여러 팟캐스트 정치나 뭐 예능이나 코미디나 인문이나 이런 팟캐스트를 좀 골고루 좀 경험을 해보고요. 또 거기에 맞춘 또 새로운 팟캐스트 한번 기획을 해볼까 하는 차원에서 좋은 경험 쌓는다 생각하고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두 분의 아우라를 많이 받고 에너지를 받아서 좋은 경험하고 가기를 기대하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제 어디든지 다닐 수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사료 위협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재밌는 얘기 하나 있네요. 본격적인 시사회기 이번에 들어가기 전에 얼마 전 아시죠? 김민희 씨. 네. 예. 베를린 떡순이 김민희 아니죠? 아니죠. 예. 어디죠? 언제적 얘기를 하십니까? 코미디라 그래서. 이분 진짜 김정남 아니야? 네. 그 영화제가 한국 배우 최초로. 그렇죠. 네. 은곰상 여우주연상 수상했는데요. 네. 베를린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왜죠? 베를린 국제 영화제가 수상을 했잖아요. 여우주연상. 네. 다큐멘터리 영화제 같은 느낌을. 영화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너무 리얼한. 본인들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또 우리 문성근 선배가 그 영화 감독 남편 역할을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메소드 연기가 가능한. 완벽한 메소드 연기가. 네네네. 또 홍상수 감독 영화를 많이 했죠. 베를린 영화제가 아니라 썬댄스에 나가야 될 것 같은. 썬댄스도 뭐 그 영화니까 다큐멘터리 영화제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영화 꼭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초청 부분도 아니고 경쟁 부분에서 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적 성취는 대단한 것이죠. 이건 뭐 그러니까 최초죠. 그러니까 이게 그 메소드 연기의 중요성, 이 몰입의 중요성, 연기를 함에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메소드 연기의 달인 아니겠습니까? 안 불러서 그렇지. 그럼 그렇게 성추행하고 이런 역도 그 메소드 연기였던 거예요? 몰입하죠, 몰입. 언제 그런 기회가 오겠습니까? 무섭네요. 예. 자,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듣고 싶다는 작가의 견해가 있네요.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희 씨의 여우주연상 수상. 일단 영화를 보고 싶고요. 예, 그건 당연한 영화를 보고 싶고. 개봉할 겁니다, 우리 극장에도. 우리 극장이라 하면 동성 아트홀. 예, 동성 아트홀. 예. 글쎄요, 그냥 역시 캐릭터의 이입을 잘하면 어느 나라에서 봐도 그렇게 보이는구나. 뭐 이런 게 느껴지는 거죠. 긍정적 의미로. 네. 저는 이게 김민희라는 배우가 이렇게 국제 영화제에서 인정받을 만큼 연기력이 뛰어났었나라는 그 역발상을 추억을 한번 더듬어봤어요. 원래 데뷔 초기에 엄청났었죠. 네, 연기 못하는 걸로 아주 이름 났었던 배우였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이제 홍상수 감독의 페르소나로 영화를 해 나가면서 사랑도 쌓았고 뭐 여러 가지 아무튼 인간적인 그 어려움을 겪었겠죠. 여배우로서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그런 부분을 다시 뭐 영화 안에서 승화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운 반면 한 개인의 성취로서는 정말 놀라운 거죠. 그렇죠. 뭐 갑자기 2할 치던 야구 선수가 막 4할 치고 홈런왕 된 거랑 똑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